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사 ESG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양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앱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와서 저 PBR이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스탠스에 좀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저희는 단기 이슈 당연히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내재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긴 했지만 일본처럼 아주 오랜 기간의 준비나 뭐 사전 절차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위하고 거래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굉장히 좀 정교하게 잘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월 중반 정도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언급이 처음 된 다음에 시장이 저 PBR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2월 말에 그 1차 세미나라고 했죠. 이 거래소에서 발표한 이후에는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계획들을 이제 공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종의 그 공시처럼 매년 반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뭐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아직 크지 않은데 그 기업들이 밸류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재부에서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밸류업 지수도 개발해서 이제 운용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수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 특히 연말에 가면은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 공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연간 내내 뉴스 플로우가 이어지면서 뭐 아주 짧게 보더라도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이 밸류업이 시장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러한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아무래도 지주회사는 장기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돼 있었는데요. 맞아요. 보통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이 인적 분할의 과정을 통해서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인적 분할과 주식 교환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주사는 보통 이제 시가총액도 작고 대주주 지분이 높다 보니까 유동 물량이 상당히 작아서 좀 소외되는 경향. 그리고 인적 분할과 주식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자회사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사례를 경험을 했지만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소외가 되면서 인기가 덜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대주주가 뭐 기업이 일부러 주가를 좀 누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속된 말로 뭐 하나만 얻어 걸리면 주가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많았다면 최근에 올수록 반대로 뭐 하나만 잘못되면 진짜 회사가 좀 휘청, 맞아요. 주가도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이제 커지면서 선호도 자체가 복합 기업에서 순수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지주회사의 저평가 배경은 좀 우리가 대체로 얘기하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해 주던 쪽에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편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내용으로 좀 올라왔나요, 여기가? 뭐 사실 그 개편 논의라기보다는 좀 언론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명목 상속세율 최고 세율이 50%이고요. 주식 지분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지배력이 있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의 경우에는 20% 할증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58% 정도 되는 최고 세율. 이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이 맞고요.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뭐 오히려 조금 이거보다 더 큰 중견기업조차도 상속이 가업 상속, 가업 승계가 힘들어서 회사를 아예 그냥 팔아버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분을 줄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관점에서들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속세는 좀 폐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고요. 또 이미 자산의 형성 과정에서 세금을 낸 것들에 대해서 이중과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봉급 생활자들이 느끼겠지만 조세 포착률이 굉장히 낮다. 정부가 납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는 비율이 좀 낮다. 뭐 이런 경우에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상속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이제 부자 감세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폐지까지 가기보다는 최고 세율을 좀 낮춘다거나 하는 뭐 일부 개정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승계가 마무리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LG그룹이나 삼성그룹 사례를 보면 대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일부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또 핵심적인 계열사, 대주주가 꼭 들고 가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배당을 상당히 늘리는 경우를 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오버행만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긍정적인 배당의 증가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상속세를 없애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소폭 줄이는 정도에서는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2024년 이 정기 주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정기 주총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주주 제한에 대한 확산 그리고 배당 제도 개선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가운데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그 주주 제한 관련해서는 작년 2023년부터 글로벌 트렌드였었죠. 또 주주 제한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주주 공개 서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주총에서도 주주 제한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3년간을 보면 그 주주 제한이 되는 기업 수 그리고 안건 숫자 또 가결률까지 작년에 굉장히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여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된 안건은 사실 이제 가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배당 제도 개선, 그러니까 배당 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배당 기준일이 나중에 오는 이런 개선은 빠른 기업들은 작년 상반기 말 배당부터 적용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 말, 2023년 말 기준으로는 대략 3분의 1 정도의 기업이 정관이 이미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는 돼 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라는 것이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이런 배당제도 제도 개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총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뭐 이제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뭐 전자투표제, 온라인 주총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확대되는 분위기입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주총이라 함은 네. 그 오프라인 소재지에서 하는 주총이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고 또 의사 진행도 할 수 있는 주총을 말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배당제도 개선하고 같은 시기에 추진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법 개정이 좀 늦춰지는 바람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21년에 상법 개정을 했고 법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여기는 이제 주총이 6월 달이죠. 6월 정기 주총 시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만 주총을 하는 것을 일본에선 버추얼 주총이라고 하는데 이 버추얼 주총이 실제로 개최되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주총을 하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주총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러 주총을 동시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많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총 참여 활성화가 당연히 될 수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온라인 주총으로 의사 개진을 해도 그러니까 뭐 채팅창 같은 데 의사 개진을 해도 요거 받아주겠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통신 장애가 생기면 요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제 명칭을 온오프라인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병행 전자주총 그리고 온라인만 진행하는 것을 완전 전자주총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상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기업들의 정관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주총에도 시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이렇게 지주사 관련된 기업 얘기부터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네. 주목할 지주 기업이 있을까요? 밸류업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SK하고 삼성물산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시장에 관심이 온통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배당이나 자사주에만 가 있지만 사실은 기업 가치를 늘린다는 거는 투자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고 또 그거를 또 일부분은 주주 환원하는 이런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SK 삼성물산은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 투자 진행도 했고요. 여기에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기존 자사주 소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지주사로 밸류 프로그램 관점에서 삼성물산, SK 그리고 두산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